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Can you please tell your Korean fans how you feel? 그런 것부터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배우 김민호입니다. 네가 사회에서 뭘 얼마나 했건 비벼 박민수. 왠지 민호 씨는 충성하고 경례를 하실 것 같은데요. 정말 뭐 자칭 타칭 군인 전문 배우라는 말이 뭐 괜히 붙은 게 아니네요. 그리고 웹드라마 신병에서 사단장을 아버지로 둔 약간 어리바리한 이병 역할을 맡으셨잖아요. 근데 실제 군대에서는 어떠셨어요? 제가 또래 친구들보다 좀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군대를 갔는데 잘할 줄 알았어요, 제가. 되게 잘할 줄 알았는데 근데 어땠어요? 박민석 이병하고 좀 비슷했어요, 초반에는. 나중에 좀 적응이 되고 나서 네. 열심히 잘했죠. 어리버리함은 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초반에. 그럼 원래 본인의 캐릭터인 걸로.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병장 김동현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가 있는 상태가 많죠. 네, 반갑습니다. 개그우먼 이수지입니다. 얼마나 줄 수 있어요? 신나. 파이팅 박연지! 수지 씨, 오늘 이야기 듣기 전에 저랑 약속 하나 해주세요. 약속이요? 네. 네. 어떤 약속입니까?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평생. 평생 잊지 않겠다고 약속. 약속. 알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제가 평생 와, 잊지 않겠습니다. 상남자다. 상남자. 네. 그럼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나라에는 50개가 넘는 법정 기념일이 있어요. 혹시 아는 날 있으세요? 국군의 날. 오, 맞습니다. 법정 기념일에는 법률로 규정한 기념일로 국군의 날, 예비군의 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공휴일이 아니라서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딱히 뭔가 떠오르는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법정 기념일 중 하루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억해달라고 제가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약속. 네. 예. 이 법정 기념일은 2016년에 처음 제정됐어요. 매년 3월에 기념 행사를 하는데요. 바로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이 날은 특정 날짜가 아닌 3월 네 번째 금요일이에요. 왜 그렇게 정했을까요? 아마도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그 서해에서 일어났었던 그 사건들을 기념하기 때문이 아닐까? 네, 정확하십니다. 서해에서 일어났던 세 가지 사건은 바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입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뭔지 혹시 아세요? 다 바다에서 일어난 전쟁. 그렇죠. 이 세 가지는 모두 북한군 도발로 바다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중에서 희생자가 가장 많았던 천안함 피격 사건이 일어났던 날을 기준점으로 삼았어요. 2010년 3월 넷째 주 금요일, 그날 천안함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천안함의 임무는 서해 북방 한계선 근해에서 경계 임무를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북한군이 수차례 도발을 해왔던 곳이거든요. 천안함 승조원들은 어떤 각오로 임무를 했을까요? 승조원들은 항상 저를 비롯해서 거의 1년 이상 그 함정에 근무했던 대원들로서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북한 경비정을 박살낼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 26일 저녁 9시 22분 허순행 상사는 당직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야? 이렇게 깜짝 놀라고 귀가 찢어질 정도의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천안함이 오른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배에는 복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30도, 40도 정도 넘어져도 다시 올라오는 힘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 상태로 되면 올라와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올라오지 않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통로에서 대원들이 올라오면서 우왕좌왕하는 소리가 들려서 같이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목을 부여잡고 고통을 호소하는 승조원도 있었어요. 어떡하면 좋아. 난리가 났네요.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당시 통신장이었던 허상사는 가장 먼저 자신의 임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하나의 직책 사명감이죠. 뭐 제가 통신장이었기 때문에 통신기를 준비하고 뭘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안에 누군가 갇혀 있는데 저 살자고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쿵쿵거려서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을 했고 그게 함장이면서 같이 구출 작전을 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천안함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함미와 함수로 두 동강이 나 있었습니다.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함정이라고 하면은 엄청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두동강이가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천안함 피격 원인을 밝히기 위해 민군 합동조사단이 꾸려졌어요. 이 장기간에 걸쳐 과학적인 조사와 철저한 검증을 했습니다. 그 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이 북한군 잠수정에서 발사된 어뢰에 맞아서 피격됐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게 그 북한군 소행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천안함이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함수와 함미로 두 동강 났다고 했잖아요. 함정의 밑바닥 철판이 위쪽으로 휘어져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뭔가 터졌으면 이 배 밑바닥이 이렇게 휘는 거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네. 이제 충격을 받았으니까 이제 안쪽으로 휜 거죠. 맞습니다. 또 이 북한군 소행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는데요. 잔해물을 인양하면서 찾은 어뢰 추진 동력 장치예요. 이 장치는 북한이 2002년 수출용으로 만든 CHT-02D 중어뢰 설계 도면과 일치했습니다. 북한군이 쏜 이 중어뢰가 천안함 아래쪽 바다에서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더블제트가 위쪽으로 솟구치면서 천안함을 두 동강으로 쪼개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어뢰 추진부 뒷부분 안쪽에는 1번이라는 푸른색 글자가 한글로 쓰여 있었는데요. 우리 군이 2003년에 수거한 북한 훈련용 어뢰에 검은색으로 그 4호라고 써진 방식과 유사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거는 뭐 북한군 소행이 확실한 거네요. 확실한 거죠. 천안함 승조원들은 처음 충격을 받은 이후에 바로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재빨리 조치를 취한 거네요. 어디선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미가 안 보입니다. 우리 애들이 안 보입니다. 함수와 함미로 두 동강이 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함미가 바닷속에 이렇게 가라앉은 거네요. 네. 천안함에는 승조원 10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수에는 절반 정도의 승조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함수에 남아있던 우리 승조원들 마음이 또 어땠을지 동료들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을 것 같거든요. 함수에 있던 승조원들은 3월 밤바다의 매서운 추위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전우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아유, 마음이 너무 안 좋네요. 이 함수에 있던 승조원 58명은 구조되는 순간에도 누구 하나 내가 먼저 살겠다고 나서지 않았어요. 부상을 당한 환자, 그리고 계급이 낮은 승조원부터 먼저 함정에서 내리게 했어요. 서로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하고 너가 먼저 함정에서 내려라 이렇게 등을 떠밀었다고 합니다. 103명의 천안함 전우들은 거의 가족이죠. 해군 함정은 의식주, 그러니까 먹고 자고 입고를 같이 합니다. 배가 항구를 떠나면은. 그래서 보통의 전우가 아니고 한 가족, 한 배를 탄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병 때 들어온 그 장병이 전역할 때까지 제가 있었으니까 저는 거의 그들의 형제요, 아버지요, 가족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실종 승조원을 찾기 위한 탐색 구조 작전이 시작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또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예요?
53세의 나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 같은 수병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칠흑같이 어두운 바닷속으로 뛰어든 한주호 준이는 다시는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함체 인양 작전은 22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함리에서 39구, 함수에서 1구의 유해를 수습했습니다. 나머지 6명은 산화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족들의 뜻에 따라 실종자 수색 작전을 종료했습니다. 저희 실종자 가족협의회는 더 이상의 인명구조 및 수색 작업을 포기합니다. 시신을 찾지 못하는 유족들을 포함해 그분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지. 해군본부는 천안함 실종자 모두 전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 승조원들의 죽음을 전사로 결정하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군인으로서 임무를 다하다 희생됐고 천안함의 임무지가 전투 지역에 준하는 서해 북방 한계선 근해였기 때문입니다. 군인으로서 임무를 다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타당한 표현이네. 맞아요. 천안함 피격 사건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북한군은 또다시 도발을 감행합니다. 또? 아니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2010년 11월 23일 이곳은 해병대 연평부대입니다. 서정우 병장은 아침 일찍부터 휴가 준비에 들떠 있었어요. 이날 휴가는 군 복무 기간 중에 마지막 휴가였습니다. 이제 곧 제대를 하는 건데 어떤 기분이었을지 좀 상상이 되시나요? 저도 군인이었을 때 휴가 나가는 날만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거든요. 근데 게다가 마지막 휴가라니. 그런데 오후 2시경 콧노래를 부르며 배를 기다리던 서병장 눈앞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뭐였을까요? 바로 연평도 곳곳에서 피어난 시커먼 연기와 불길이었어요. 북한군이 연평도를 향해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북한군은 연평도 내 군부대를 향해 포탄을 펑펑 마구 쏘아댔는데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뭐예요? 또 더 큰 문제 뭐예요? 민간인이 사는 곳에도 포탄을 쏘았단 겁니다. 이 북한군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가정집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170발이 넘는 포탄을 마구 쏘아댔습니다. 아니 뭐 군사 구역이나 군사 지역이나 이런 그렇게 포탄을 한 게 아니라 민가에 어떻게 포탄을 쓸 수 있는 거죠? 이 포격으로 여기저기 불이 나고 건물이 붕괴됐어요. 또 민간인 2명이 목숨을 잃었고 6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곳을 방어하고 있던 해병대 연평부대는 북한군의 기습으로 포 7중대 K9 자주포 6문 중 3문만 운영할 수 있었어요. 아니 그래도 귀신 잡는 해병대 아닙니까? 어떻게든 이 북한군 공격을 막아냈을 것 같거든요. 펑펑 쏟아지는 포탄 속에 고막이 나가고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대원도 있었다고 해요. 대원들은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도 끝까지 북한군 공격에 맞섰습니다. 진짜 그 연평대원분들이 북한군에 죽을 각오로 싸운 거네요. 그러던 중에 대원 중 한 명의 방탄모에 불이 붙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이 방탄모에 붙은 불길이 턱끈을 타고 내려올 정도로 위급했지만 불이 붙은지도 모르고 대응 사격을 했다고 합니다. 군인으로서 진짜 자신만의 그 임무만 네. 딱 생각하고선 대처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대단하죠. 이날 포격전으로 북한군은 사망 10여 명, 부상 30여 명이라는 탈북자 증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해병대도 2명이 전사했는데요. 이거 보실래요? 이게 뭐예요? 나무에 무슨 배지 같은 거 같은데요? 이 해병대 목표의 주인은 아까 마지막 휴가를 앞두고 배를 기다리던 서정우 병장입니다. 그는 연평도가 화염에 휩싸이자 비상사태임을 직감하고 망설임 없이 부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던 중 북한군 포격으로 안타깝게 전사했죠. 안 돼. 또 한 사람,
문광욱 이병은 입대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전투를 준비하다가 북한군 포탄에 전사했습니다. 때는 월드컵 열기로 뜨거웠던 2002년 6월 29일 오전, 북한군 경비정 2척이 남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곤 NLL을 넘어 우리 해역을 침범했습니다. 우리 군은 참수리 357호정, 358호정을 기동했고 경고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경고 방송을 들은 그 북한군이 어떻게 나왔나요? 이 경고 방송에도 돌아가기는커녕 자신들이 가진 모든 포를 동원해서 기습 공격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 해군이 절대 물러서지 않았겠죠? 북한군의 선제 공격에도 불구하고 참수리 357호정은 평소에 훈련했던 대로 대응 사격을 실시합니다. 적군을 향해 쏴라! 윤영아 대위는 승조원들을 독려하며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날아온 포탄이 참수리 357호정의 함교를 직격합니다. 함교에서 끝까지 버티며 전투를 지휘하던 윤영아 대위는 북한군의 포탄에 맞아 전사하고 맙니다. 그때 이제 북한 684하고 적정들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전 전투 배치를 붙게 됐고, 평상시에는 출동용 탄약 장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실전 전투 배치 붙어서 바로 즉각 사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준비는 철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해군은 빗발처럼 쏟아지는 총알을 온몸으로 맞으며 북한군 경비정에 대응 공격을 했습니다. 결국 북한 경비정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채 북한으로 예인됐습니다. 우리 해군이 승리한 거네요. 네, 비록 제2연평해전에서 6명이 전사했지만 대한민국 해군은 강인한 정신력과 불굴의 투혼으로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북한군에 맞서 싸운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2023년 3월 24일은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 제2연평해전에서 국가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서해 수호 55용사를 추모하는 날입니다. 설마 도발하겠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연평도 포격전이 있고 나서 제 마음속의 다짐은 바뀌었습니다. 적은 무조건 도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이 시간, 이 장소 언제든지 적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적은 기습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서해 수호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천안함 피격 사건은 명백하게 북한군 도발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 그 승조원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주저없이 달려왔고, 북한군이 언제 어떻게 도발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서해에서 목숨을 걸고 북방 한계선을 수호했습니다. 그들은 전우는 죽고 나는 살아남았다는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46명이라는 대원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북한 저희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의 적인 북한군에 의해서 어뢰에 의해서 침몰돼서 이렇게 죽은 전우들이 있는데 46명 한조준이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안함 승조원분들 모두 군인으로서 임무를 다 하셨고, 그런 분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전투로 인해 사상자가 나온 연평도 포격전은 21년 3월 이전까지만 해도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고 불렸어요. 하지만 싸워 이긴 전투가 분명한 만큼 정부는 연평도 포격전으로 공식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서해 수호 55용사는 국민들에게는 나라를 지키던 바다의 용사들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이자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남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손가락 걸고 약속했잖아요. 서해수 55 용사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서 제정된 서해 수호의 날도 꼭 기억하겠습니다. 서해수호 55 용사들이 소중한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에서 이들의 죽음이 가치 있는 일로 남을 수 있도록 영원히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이 남겨진 우리의 몫이 아닐까요?